네, 사주TV 2주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2주의 가장 뜨거웠던 소식은 이탈리아의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입니다. 그쵸. 네. 이탈리아가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스웨덴을 만났는데 스웨덴이 물론 저력이 있는 팀이긴 하지만 이탈리아의 선수 구성이라든가 역사를 봤을 때 뭐 이탈리아가 쉽게 본선에 가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원정 1차전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홈에서 펼쳐진 2차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결국 이탈리아는 60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탈리아 축구협회에 굉장히 충격 아닌 충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탈리아 대표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금 벤투라 감독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경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보를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이제 데로시가 이제 2차전 때 좀 불만스러운 모습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사실 1차전 때 데로시를 기용하고 2차전 때 이제 데로시를 기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문제는 데로시가 플레이를 제대로 못 해줬다라는 벤투라 감독의 생각 때문에 이제 데로시를 벤치에 앉았는데 이제 공식적인 통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데로시에게 공이 전달되는 부분조차 굉장히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비 진영에서의 패스 횟수가 미드필더 진영에서의 패스 횟수보다 거의 2배보다 더 많은 횟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미드필더한테 볼이 전달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데로시나 아니면 그 베라티라던가 아니면 파롤로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음 불구하고 이제 벤투라 감독이 조금 더 그런 선수들을 조금 더 비난하는 약간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약간 좀 많이 삐그덕거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이탈리아가 떨어진 다음에 결국 벤투라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 3-5-1을 너무나 좀 집착했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물론 그 전에 월드컵 예선을 치른 동안 4-4-2를 썼었는데 스페인을 상대로 대패를 당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4-4-2에서 3-5-2로 바꿨는데 4-4-2든 3-5-2든 이 벤투라 감독이 좌우 측면의 측면 공격을 너무나 선호하고 측면 쪽에서 크로스를 올리다 보니까 문전에서 공중볼 경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공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일단 전방 쪽에 임모빌레와 베라티를 같이 기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벨로티라든가 임모빌레를 기용했을 때 두 선수가 득점포를 예선에서는 계속해서 해줬어요. 워낙에 두 선수 모두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반박자 빠른 슈팅에 능한 선수들이긴 한데 이 두 선수가 과연 호흡이 맞느냐 이 두 선수가 너무나 조금 스코어러적인 느낌이 강하니까 한 명은 좀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던 건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 내에서는 투톱보다는 쓰리톱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4-3-3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엘샤라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거 다 개무시하고 벤투라 감독이 그냥 3-5-1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차전에서 사실 3-5-1을 썼을 때에도 문제를 굉장히 많이 드러냈는데 2차전에서도 3-5-1을 갖고 나왔고 물론 변화는 있었습니다. 이 벨로티 대신에 가비아디니가 선발 출전했었고 그리고 데로시 대신에 조르지뉴가 선발 출전했는데 조르지뉴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렇죠. 조르지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정적인 패스를 이제 집어넣어줬고 이제 어시스트도 기록하는 역할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근데 이게 꼭 제가 봤을 때는 조르지뉴가 데로시보다 잘했다기보다는 1차전 때 문제점이 너무나도 미드필더한테 공이 가지 않는 문제점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드필더한테 볼이 배급이 많이 됐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크로스에 너무 국한돼 있다 보니까 이게 투톱의 형태로서 이제 크로스를 이제 받아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플레이를 했던 칸드레바라든가 엘샤라이가 최근에 굉장히 로마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선수들을 너무 배제하고 약간 좀 투톱에 좀 의지를 많이 하고 수비적인 너무 지나친 실리 축구를 구사했던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차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2차전은 반드시 골을 넣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더 공격적이고 모험적인 선수 운영을 해야 되는데 벤투라 감독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고 이거는 경기 중에도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데로시가 선수 교체 과정에서 인시네를 투입시켜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화를 냈던 모습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이 뭐 벤투라 감독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일단은 벤투라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부터가 좀 잡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탈리아 축구협회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거 아니야? 이런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타베키오 회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벤투라 감독을 선임해놓고 벤투라에게 그냥 맡겼었고 벤투라는 되게 경직적인 네. 그런 그 전술을 썼고 단순한 공격 루트를 보여줬고 네. 그래서 많은 축구 팬들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콘테 시절의 사모이와 지금 벤투라 시절의 사모이가 차이가 있나? 어차피 3백은 수비 지역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폰, 케일리니, 바르잘리, 보누치 아닙니까? 여기엔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면 경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쵸, 간격 유지라든가 네. 유기적인 모습에 있어서 네. 중앙에서 좀 뭔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측면적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네. 네, 오른쪽 이렇게 올려줬다가 네, 왼쪽 왼쪽 이렇게 올렸다. 올려줬다가 네. 이렇게 올려줬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수비 쪽에서는 위치를 먼저 잡고 상대 공격수를 놓치지 않으면 네. 공중볼 다툼에서는 우위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또 그쵸. 스웨덴은 피지컬적으로 좋은 팀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거죠. 네. 저는 이게 이제 이탈리아 축구협회 이제 또 한 가지 패착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벤투라 감독이 이제 지도력 자체는 굉장히 인정받은 건 맞는데 세리아 A에서보다는 세리아 배에서 A로 승격하는 팀들을 많이 지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더 단순하고 굉장히 실리스러운 축구를 많이 추구해야 되고 약간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단단하게 만든 감독이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토리노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세리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이탈리아 대표팀은 굉장히 뭐 로마라든가 유벤투스라든가 라치오 이런 팀에서 이제 모이는 선수들을 얼마나 잘 다루고 얼마나 조합을 잘 시키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제 벤투라 감독은 그런 면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이루었던 성공을 계속 이루려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피를로가 은퇴했잖아요. 네. 부폰도 사실상 이제는 월드컵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사실 이탈리아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날벼락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월드컵에서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못 나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재능, 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벤투라 감독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탈리아 축구협회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가 드러났던 경기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희도 그랬잖아요. 9회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했지만 신태용 감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었고 너무나 부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 언론도 있고 이랬었는데 오히려 이탈리아가 좀 너무나 방심했던 거 아니야?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니야? 우리는 뭐 당연히 나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1958년 스웨덴 월드컵 이후로 지금 못 나가게 되는 거죠. 60년 만에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뭐 이탈리아 입장에서도 아마 이것이 세대교체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탈리아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독일, 잉글랜드, 스페인 젊은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내부 감독이 평가전마다 말 그대로 무슨 자기 입맛에 맞게 전술 실험하고 선수 기용 실험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뭐 잉글랜드전 때는 뭐 3백 기용했다가 프랑스전 때는 4백 기용했다가 막 이런 모습도 있고 새로운 선수들 계속 기용하면서 이 선수 어떤가 테스트하는 모습도 있었고 잉글랜드도 사실은 뭐 5백을 거의 기용하긴 했지만 가동하긴 했지만 젊은 선수들을 대거 투입시키면서 테스트하는 모습이 있었고 스페인도 그렇습니다. 스페인도 뭐 아리사발라가라든가 아니면 오른쪽 측면에 오리오도 솔라라든가 맞나요? 이름? 네 맞습니다. 저기 소시에다드 맞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기용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경직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지금 이 패배 그리고 이 실패를 계기를 삼아서 새로운 선수들을 좀 발굴하고 이 선수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탈리아는 제가 이탈리아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리아가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유벤투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일단 어린 선수들을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리그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리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대표팀은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표팀도 본선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기다. 이런 생각을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뭐 세리아에서 뛰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의 선수들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탈리아 축구협회라든가 아니면 이탈리아 대표팀에 차출되는 선수들이라든가 스태프라든가 이런 모두가 위기라는 생각을 갖고서 좀 더 분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한 가지 이제 약간 제가 다른 약간 외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탈리아가 처음으로 못 나갔을 때 샬케 공사가 그 시즌에 우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샬케 공사는 우승이 없었는데 샬케 팬들 사이에서 이번에 이탈리아가 떨어졌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약간 이런 얘기도 조금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탈리아가 그만큼 오랫동안 월드컵을 나갔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이탈리아에게는 조금 더 반성할 시기인 것 같고 조금 더 자국 내 리그에 대한 수준 자체도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유벤투스가 너무나도 독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좀 라치오라든가 로마나 뭐 인터밀란 이런 팀들이 좀 더 분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발하고 약간 좀 경쟁하는 구도가 좀 꾸준히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탈리아 축구에 조금 더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탈리아 대표팀 떨어지고 나서 기사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뭐 대표팀 은퇴하는 선수들 부폰, 바르잘리, 데로시, 키엘리니 이런 네.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이탈리아가 1958년 스웨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다음에 1970년도에 준우승, 82년도에 우승하고 94년도에 준우승, 그리고 2006년도에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2018년 탈락했기 때문에 2030년에 준우승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12년마다 뭔가 한 번씩 터지니까 탈락 아니면 준우승, 우승, 준우승, 우승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네. 12년 주기설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뭐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탈리아는 한번 그 월드컵 본선에 진출 실패 이후에 제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12년 간격으로 준우승, 우승 이것을 차지했던 실력이 있으니까 네, 저력이 있으니까 저력이 아마도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은 집에서 조용히 친구들과 관람하고 관전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 네. 이제 좀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좀 이탈리아 대표팀 탈락은 좀 아쉽네요. 네. 그 외에 좀 아쉬운 팀 있어요? 탈락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뉴질랜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뉴질랜드 전력 분석관이 한국인이라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뉴질랜드가 정말 0.5장 아닙니까? 네. 대륙을 넘나들면서 플레이오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뉴질랜드 선수들은 뉴질랜드 자국 리그에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말 열악한데 어떻게든 오세아니아에서 1위를 했는데 거기서 또 나가지 못하고 대륙 간에 플레이오프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페루에게 파르판 선수에게 실점을 하고 2대0으로 이제 경기를 마치면서 조금 약자에게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조금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네, 북아일랜드도 굉장히 아쉬웠고 아일랜드도 사실 수비가 단단한 팀인데 네. 덴마크에게 5골이나 내줄 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점을 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고 네. 자신들에게 어울리지 않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뒷공간이 털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패를 당했었고 네. 북아일랜드는 뭐 제가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전 때 똑같았어요. 거의 이탈리아랑 비슷했어요. 측면 쪽에서 올리면 라퍼티가 헤딩하는. 근데 그것이 이제 스위스에게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네. 2차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왔었거든요. 뭐 워싱턴, 워드 이런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압박적인 축구를 구사했는데 스위스를 상대로 골을 넣지 못하면서 결국 1차전 오시메이에서 페널티킥으로 실점한 그 골에 의해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는 좀 아쉽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그리스는 아쉽지 않았습니다. 심하더라고. 욕 나올 뻔했어. 그리스 정신 차려! 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정말 유로 2004를 우승을 했었던 팀인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경기에서 조금 모습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탈리아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와 함께 약간 A매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